오늘 에펠탑은 문을 닫습니다. 입구에 선 직원의 목소리가 낮게 퍼졌습니다. 줄 서 있던 관광객들이 순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에펠탑이 문을 닫는다고요? 직원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다른 관광객들도 안내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매표소 앞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금일 임시 휴장이라는 짧은 문구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카메라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쟁 때도 큰 행사가 겹칠 때도 좀처럼 문을 닫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내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곳이 문을 닫는 걸까요? 저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응급실에 1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동료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이름은 마들렌 디부아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도시와 생활 방식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에펠탑 취재를 마친 뒤 저는 그 이상한 폐장 소식이 계속 마음에 걸려 곧장 기상청으로 향했습니다. 기상청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뒤덮인 유럽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헤드셋을 낀 채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 옆에는 오늘의 최고 기온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여름이라 더위 환자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기상캐스터의 브리핑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요. 화면 상단에는 열돔이라는 낯선 표현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그냥 더운 날씨랑 뭐가 다른 겁니까? 담당자는 지도 위 붉은 영역을 손끝으로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기압이 뚜껑처럼 이 지역을 덮어서 열이 못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이 정도 규모는 저희도 자주 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는 말. 저는 그 표현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례적인 겁니까? 담당자는 지난 기록들을 보여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지속기간은 관측 일의 손에 꼽을 정도예요. 혹시 이것도 여름철 흔한 과장된 표현은 아닐까? 저는 그 의문을 안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는 링거를 꽂은 채 대기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었고 몇몇은 부채질을 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간이 침대까지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예년보다 많은가요?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만 예년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이고요. 3배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이 병원 하나만 유독 몰린 걸까? 저는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의료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옆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두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정부가 발표한 초과 사망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평년보다 훨씬 높은 사망자 수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상승 곡선은 완만하지 않고 가팔랐습니다. 통계 옆에는 짧은 각주가 붙어 있었는데 사망자 대부분이 도심 노후 주택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각주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유독 특정 지역에서만 피해가 몰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염은 그냥 더운 날씨가 아니라 이미 재난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유독 이번 여름만의 일회성 사건일까? 저는 그 가능성도 짚어보려고 편집국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몇 년치 여름 통계도 좀 찾아봐 줄 수 있어? 동료는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처음이야.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늘고 있었다는 거야. 다들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늘고 있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만의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저는 기상자료와 사망자 통계를 나란히 펼쳐두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기온만 놓고 보면 다른 대륙의 여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어느 지역은 견디고 어느 지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계표의 지역명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사망자가 집중된 곳은 하나같이 특정 유형의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기온 하나로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사람이 사는 방식 혹은 도시가 만들어진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다음 취재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망자보다 도시였습니다. 저는 병원 취재를 마친 뒤 도시가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사망 통계를 들여다보다 저는 문득 이 도시의 다른 상징적인 장소들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어제 그 에펠탑이었습니다. 다시 그 앞을 지나가 보니 어제와 같은 안내판이 여전히 붙어 있었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문을 닫은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온특보가 발효되면 자동으로 조기 폐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저희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말. 그렇다면 다른 상징적인 장소들도 마찬가지일지 몰랐습니다.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이미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직원 한 명이 줄 선 관람객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 몇몇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몇몇은 그냥 체념한 듯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운영 시간이 원래와 다른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 3시부터 단축 운영합니다. 실내 온도가 안전 기준을 넘어서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겹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미술관 두 곳이 같은 날 단축 운영을 한다고 해서 특별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리를 건너 오르세 미술관에도 들러 확인해보니 비슷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오늘부터 운영 시간을 조정했어요.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오르세 앞 광장에도 그늘을 찾아 앉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세 곳에서 같은 패턴이 나오자 저는 그날 마침 진행 중이던 투르 드 프랑스 조직위원회에도 전화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는 듯한 소리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내일 구간은 산악 코스를 일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코스를 줄인다는 말. 이 대회가 이런 이유로 일정을 바꾸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다음 주로 예정된 불꽃놀이 행사 주최 측에도 연락해봤습니다. 그쪽 역시 조심스러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연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야외 인파가 몰리는 행사라 저희도 조심스러워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내 한 고등학교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교무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오후 수업은 단축했어요. 교실 안이 너무 더워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물관도, 자전거 대회도, 축제도 서로 관계없는 기관들인데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폭염 정도는 버틴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수첩에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조기 폐장, 코스 변경, 운영 중단 검토. 단어는 다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조금씩 멈추고 있었습니다. 관광지 하나가 문을 닫는 정도라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기관이 동시에 비슷한 이유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단지 이번 주만의 일인지 아니면 이번 여름 내내 이어져 온 흐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록을 뒤져보니 비슷한 조기 폐장 소식이 몇 주 전부터 조금씩 실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씩 흩어져 있어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에 한 건, 그 다음 주에는 두세 건, 그리고 이번 주에는 거의 매일 한 건씩이었습니다. 흩어져 있을 땐 보이지 않던 흐름이 한데 모아놓으니 뚜렷한 상승 곡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왜 이렇게까지 멈추고 있는 걸까요? 저는 관광지와 행사장을 벗어나 이 도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곳, 관광객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통과하는 공간을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답은 관광지가 아니라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마다 지하 교통망이 그 도시의 일상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들판을 보며 파리에서 봤던 조기 폐장 안내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해 곧장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승강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빼곡했고 다들 손부채나 신문지로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객실 문이 열리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먼저 밀려나왔습니다. 저는 승객들 틈에 끼어 올라탔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는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고 몇몇 승객은 아예 눈을 감은 채 손잡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이 많아서 덥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승객이 부채질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사우나네. 저는 그 말에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더운가요?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름엔 늘 이래요. 냉방이 거의 안 되거든요. 냉방이 거의 안 된다는 말. 저는 순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객실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역무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할 땐 40도 가까이 갑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40도라는 숫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상보다 지하가 더 덥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승강장에 서 있던 다른 승객 몇 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아예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답했습니다. 이 노선은 특히 심해요. 매년 여름마다 그래요. 또 다른 승객은 생수병을 얼굴에 대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물어본 정장 차림의 남성도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길마다 옷이 다 젖어요. 매년 그렇다는 말, 작년보다 심해졌다는 말, 그리고 옷이 젖는다는 말까지. 이건 오늘 하루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승강장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로 현지 언론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일부 노선이 폭염 때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겪어왔다는 기사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한 기사에는 승객들이 손 부채와 물병만으로 버티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다른 기사에는 노선별 평균 온도를 비교한 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승객 건강 문제로 운행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승객들이 실신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혹시 에어컨이 아예 없는 걸까? 저는 역무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노선엔 냉방장치가 없나요? 역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오래된 노선은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요.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는 말. 그렇다면 왜 설치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잠시 승강장 벽에 기대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벽면은 오래된 타일로 덮여 있었고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역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구조물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벽 한쪽에는 개통 연도가 적힌 낡은 명판이 붙어 있었는데 100년도 훌쩍 넘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파리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파리 지하철도 여름에 이렇게 더워?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일부 오래된 노선은 비슷해. 근데 새로 만든 노선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야. 오래된 노선과 새 노선의 차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냉방장치를 안 넣은 게 아니라 애초에 못 넣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걸까? 저는 승강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역무원에게 하나 더 물었습니다. 이걸 고치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역무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번 검토는 됐다고 들었는데 다들 흐지부지 됐어요. 워낙 오래된 터널이라 손대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손대기 쉽지 않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 아래 서자 방금까지 있었던 지하의 열기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왜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지어진 걸까요? 단순히 에어컨 하나를 안 넣은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애초에 다른 조건 위에서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터널 구조를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시건축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이 도시의 지하 구조를 통째로 그린 커다란 단면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구실 책장에는 오래된 도시계획 도면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옛 도시 모형 하나가 먼지 쌓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그중 낡은 도면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1890년대에 그려진 터널 단면도예요. 저는 그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터널 폭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놀라울 만큼 좁았습니다. 손으로 그린 선들 사이에 빼곡히 적힌 치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좁은 터널에 냉방장치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질문에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없어요. 환기구 하나 늘리는 것도 몇 년씩 걸리는 공사예요. 배관 하나 지나갈 자리도 빠듯하거든요. 공간 자체가 없다는 말. 그렇다면 그냥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걸 넣을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지상 건물들은 다를지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 워낙 많아서요. 문화재라는 말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냉방 설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가는 창밖에 오래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런 건물 외벽에 실외기 하나 다는 것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건물 원형을 지켜야 하니까요. 허가받는 데만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흔해요. 저는 그 말을 확인해 보려고 시청 건축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창구 앞에는 비슷한 문의를 하러 온 시민 몇 명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두꺼운 규정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특정 구역 내 건물은 외벽 설치물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외기 위치, 크기, 색상까지 제한하는 항목이 있었고 심지어 배관을 어느 방향으로 빼야 하는지까지 도면으로 정해 놓은 조항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치를 막아둔 걸까? 저는 그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수십 년 전 도시의 겨울 경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눈 덮인 지붕과 굴뚝 연기가 어우러진 풍경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문구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의 더위는 그 규정을 만들 당시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예외 규정을 만들자는 논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쪽 반대가 커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예외 규정 논의가 있었다는 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아예 모르고 있던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온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학교에도 들러봤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실내 공기가 후텁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학생 몇 명이 부채질을 하며 앉아 있었고 칠판 옆 창문은 손바닥만 한 크기로 겨우 열려 있었습니다.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름에 교실이 많이 덥나요?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겨울 추위를 막으려고 설계된 거라 여름엔 오히려 열이 안 빠져나가요. 창문도 원래 작게 만들어야 열 손실이 적었거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여름엔 어떻게 수업을 하세요? 교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풍기 몇 대로 버티는 거죠. 심한 날은 조퇴시키기도 해요. 조퇴까지 시킨다는 말. 겨울 추위를 막으려고 설계됐다는 사실 하나가 지금 이 여름의 불편함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 깊은 지하 터널까지 전부 추위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냉방 설치를 안 하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이 도시가 여름을 겨냥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유럽은 에어컨을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시 자체가 겨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결론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그동안 만났던 영무원과 승객들의 말이 왜 그렇게 체념 섞인 어조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면을 새로 그리고 규정을 손보고 공사를 마치기까지 못해도 수십 년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지금 이 여름을 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여름을 버티기 위해 실제로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시내 대형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대형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름용품 코너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봉지 가득 물건을 담아 내려오는 모습이 여럿 보였습니다. 여름용품 코너에 들어서자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열대 절반 가까이가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손님은 빈 선반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양산 매대 앞에는 직원이 일시품절이라는 안내판을 새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미 안내판을 확인한 손님 몇 명이 아쉬운 표정으로 매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양산이 다 팔린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세 번째 재입고인데도 그래요. 세 번째 재입고라는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유행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면 양산 정도는 다들 하나씩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옆 코너로 가보니 냉감 침구 매대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진열된 상품 수보다 빈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매대 앞에는 손님 두어 명이 남은 재고라도 있는지 직원에게 계속 묻고 있었고 한 손님은 진열대 구석까지 손을 뻗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품절인가요? 직원은 재고 목록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소재만 나오면 그날 안에 다 나가요. 저는 혹시 이 매장만 유독 재고 관리가 부실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 코너로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아예 빈 상자들만 진열대에 남아 있었고 안내문에는 다음 입고일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예약 주문도 몇 주씩 밀려 있어요. 저희도 본사에 계속 요청 중이에요. 저는 그 옆에서 예약 대기를 신청하고 있던 손님에게도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손님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2주 정도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더 밀릴 수 있대요. 2주씩 기다린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물건이라면 단순한 편의용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세 코너 모두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그제야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행이라면 한 가지 인기 상품에만 사람이 몰렸을 겁니다. 그런데 양산도, 침구도, 이동식 에어컨도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인데 전부 동시에 동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 백화점만 유독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근처 다른 매장 두 곳에도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두 곳 모두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다 그래요. 저는 매장 매니저를 찾아가 이 현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사무실 모니터에 판매 그래프를 띄워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는 최근 몇 주 사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지난달 대비 3배 넘게 늘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 그래프를 사진으로 남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특정 브랜드나 종류로 몰리는 경향이 있나요?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판매 데이터에는 그런 세부 항목까지는 안 나와서요. 3배라는 숫자와 서로 다른 세 코너가 동시에 품절됐다는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보니 그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름을 그냥 참고 넘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매장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계산대 앞에 줄 서 있던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제품들 다들 어디서 정보를 얻고 사시는 거예요? 손님은 잠시 생각하다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다들 이 영상 보고 사더라고요. 화면 속에는 낯선 언어의 자막이 달린 짧은 생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느 가정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 담겨 있었는데 자막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특별할 것 없는 표정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흔한 일상 뒤로 낯선 생활용품 몇 가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님은 그런 저를 보며 살짝 웃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거 다 한국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의 지하철에서 이 도시의 오래된 건물에서 발견한 문제들과 그 한마디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취재하며 쌓아온 조각들이 그 짧은 한마디로 갑자기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곧장 항공권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저는 런던에서 겪었던 그 후텁지근함을 다시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고 승강장 안내 방송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객실 안은 서늘했습니다. 승객들은 다들 무심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김이 서리지도 않았고 누구도 부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지하철이 덥지 않나요? 승객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덥다고요? 딱히 그런 적 없는데요. 딱히 그런 적 없다는 말. 런던에서 들었던 대답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우연인가? 저는 혹시 이 노선만 유독 시설이 좋은 건 아닐까 싶어 다음 역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 봤습니다. 갈아탄 객실도 마찬가지로 서늘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마주친 승객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름 내내 이래요. 신경 써본 적도 없어요. 우연인가? 저는 지하철 하나만으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에도 타봤습니다. 버스 역시 냉방이 고르게 퍼져 있었고 창문을 열어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좌석마다 작은 송풍구까지 따로 달려 있어서 승객들은 필요하면 방향을 조절해 쓰고 있었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버스 냉방이 항상 이렇게 잘 되나요? 기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름엔 다 이래요. 안 그러면 민원 들어와요. 여기도. 지하철에 이어 버스까지 같은 대답이 나오자 저는 이게 그저 한 노선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원한 게 당연한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냉방이 안 되는 걸 다들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냉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에게도 물었습니다. 버스 냉방 때문에 불편했던 적 있으세요? 승객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걸로 불편했던 기억은 없는데요. 저는 편의점에도 들러봤습니다.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냉장고 안 가득한 얼음 음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양산과 손풍기, 냉감 시트 같은 것들도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고 매장 안쪽 벽에는 온도 조절 패널이 눈에 띄지 않게 붙어 있었습니다. 파리 백화점에서 봤던 품절 사태와는 정반대로 여기는 재고가 넉넉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름엔 손님이 많이 몰리나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다들 그냥 잠깐 시원한 데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계속. 지하철, 버스에 이어 편의점까지 저는 이 도시의 어디를 가든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걷다가 작은 정자처럼 생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안내판에는 무더위 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선풍기와 정수기가 놓여 있었고 어르신 여럿이 편하게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어르신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더울 때마다 오지. 시원하고 편하니까. 동네마다 다 있어요. 동네마다 다 있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곳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 젊을 때부터 있었나 몰라. 하여튼 오래됐어. 오래됐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아, 생활이구나. 지하철도, 버스도, 편의점도, 쉼터도 전부 각자 다른 공간인데 하나같이 같은 온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나라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저는 파리와 런던에서 봤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조기 폐장, 40도 객실, 겨울을 겨냥해 지어진 건물들. 그것과 지금 이 도시에 무심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냉방 사이의 차이는 기술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좀 더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답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 역사를 물었습니다. 열람실은 조용했고 오래된 문서 특유의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오래된 문서철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표지에는 수십 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 무렵 자료예요. 원유값이 폭등하면서 나라 전체가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저는 처음엔 그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냉방 문화와 무슨 상관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전 절약 캠페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몇 년 지나자 다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서철 옆에 함께 놓인 신문 스크랩도 살펴봤습니다. 거리에 간판 조명을 끄고 승강기 운행을 줄이자는 기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넘길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가전제품의 전력 소비 기준을 아예 법으로 정해둔 문서였습니다. 담당자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기준을 못 맞추면 제품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효율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법으로 정해뒀다는 말. 저는 그제야 이게 그냥 한때의 캠페인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바꾼 규칙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기준은 그 이후에 없어졌나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몇 년마다 더 엄격해졌어요. 지금 기준은 그때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더 엄격해졌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흐지부지 되는 게 보통인데 여긴 반대로 계속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기업의 기술연구소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연구소 로비에는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의 연도별 모델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고 초창기 모델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투박하고 큼직했습니다. 연구원은 그중 오래된 부품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초기 인버터 기술이 적용된 부품이에요. 같은 양의 냉방을 하면서도 전력을 훨씬 덜 쓰도록 만든 거죠. 인버터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언제부터 연구된 겁니까?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 분야는 정말 오래됐어요. 저희 세대 이전부터 계속 개량해 온 거라서요. 오래됐다는 말과 세대를 거쳐 개량해 왔다는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서기 전 은퇴한 뒤에도 가끔 자문을 하러 온다는 나이 지긋한 전직 연구원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든 부품을 보더니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이거 제가 젊었을 때 만지던 것과 비슷하네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효율에 매달리셨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그땐 다들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전기를 아끼지 않으면 회사도 나라도 못 버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그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줬습니다. 갓 입사했을 때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시제품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밤을 새워도 전력 소모가 기준치 아래로 안 떨어졌어요. 부품을 통째로 바꿔봐도 회로를 다시 짜봐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잠시 웃었습니다. 선배한테 매일 혼났어요. 이러다 우리 부서 다 없어진다고. 실패가 반복되던 어느 밤 그는 냉매가 흐르는 방식 자체를 바꿔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몇 주 뒤 처음으로 기준치를 통과한 시제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다들 실험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지금 저 부품의 시작이었어요. 못 버틴다는 절박함이 기술의 출발점이었다는 말, 그리고 그 절박함이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그는 제 수첩을 힐끗 보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연구원들은 그때 그 절박함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방식만은 그대로 물려받았죠. 저는 혹시 이게 이 회사 하나만의 이야기인지 궁금해 다른 제조사의 오래된 카탈로그도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회사는 달랐지만 효율이라는 단어가 매년 카탈로그 표지마다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함에서 시작된 습관이 세대를 거치며 당연한 기준으로 굳어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봤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의 서늘한 객실, 버스의 고른 냉방, 편의점의 넉넉한 재고, 동네마다 있는 무더위 쉼터. 이 모든 게 이번 여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쌓여온 기술과 정책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폭염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 폭염에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
연구소의 오래된 부품, 은퇴한 연구원의 회상까지 취재하며 만난 세 갈래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료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유럽 쪽 뉴스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저는 자료를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화면 로딩이 느려 몇 번이나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유럽 내 에어컨 보급률 전망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만하던 선이 최근 자료로 갈수록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폭염이 워낙 심했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 하단에는 2년 후 그리고 2050년까지의 전망치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전망치조차 하락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수요라면 몇 년 뒤에는 다시 꺾여야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 보고서 하나가 유독 낙관적으로 작성된 건 아닐까 싶어 다른 기관에서 나온 자료도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기관은 달랐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 자료에는 유럽 전역의 냉방 수요가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의 2배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시적인 수요 증가일까요?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쪽에서도 건물 기준 자체를 다시 논의하고 있어요. 새로 짓는 학교부터 냉방 설비를 기본으로 넣는 방향으로요. 건물 기준을 다시 논의한다는 말. 이건 단순한 소비 심리가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규칙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나요? 전문가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가고 있어요. 예산 배정까지 이미 논의 중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나요? 전문가는 짧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논의하냐는 목소리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늦게 논의하냐는 목소리가 더 많다는 말.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민들 스스로도 이 변화가 늦었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건 위에서 억지로 밀어붙인 정책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요구가 쌓여 위로 올라간 결과였습니다. 저는 최근 개정된 건축 지침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신축 학교와 공공건물의 냉방 설비를 필수로 포함하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조항이 언제 통과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제도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그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신축 학교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벽면에 배관을 설치하고 있었고 현장 관리자는 도면을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원래는 없던 냉방 배관이에요. 설계가 중간에 바뀌어서 다시 뚫은 자리도 있고요. 다시 뚫었다는 말. 저는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라 도중에 급히 추가된 흔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 앞에서 마침 아이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 한 분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학교에 냉방 설비가 새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학부모회에서 계속 요청했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애가 학교에서 어지럼증으로 조퇴한 적이 있어서요. 학부모회에서 요청했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 변화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발의한 담당 부서에도 짧게 문의를 넣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메일로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뤄오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관련 논의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제안이 몇 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예산 문제로 무산됐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문턱을 넘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취재한 것들을 나란히 떠올려 봤습니다. 에펠탑의 조기 폐장, 40도에 가까운 지하철,
겨울을 겨냥해 지어진 건물들, 그리고 이제는 냉방을 기본값으로 넣기 시작한 건축 지침까지. 이 모든 장면이 각각 따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행이라면 한 계절이 지나면 사그라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제도와 기준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반대편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같은 길을 걸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익숙해진 냉방의 바람이 여전히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 에펠탑 앞에서 느꼈던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취재 노트를 정리하는 대신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퇴근 시간에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는 회사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걸음을 재촉했고 누구도 걸으면서 덥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 섞여 지하철을 탔습니다. 객실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이제 저는 그 온도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에 들어온 건 승객들의 무표정이었습니다. 냉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건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역을 나와 골목의 무더위 쉼터를 다시 지나쳤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본 풍경이었고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풍경일 터였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여전히 선풍기와 냉감 시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저 2,000원입니다 하고 무심하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는 이 모든 진열이 신기했는데 지금은 저조차도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옆에 서 있던 교복 입은 학생에게 별 생각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름에 덥지 않아요? 학생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덥긴 한데 어디를 가나 다 시원해서 딱히 신경 안 써요. 딱히 신경 안 쓴다는 말. 그 말에는 자부심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 중 누구도 이 시스템을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도, 기사도, 어르신도, 학생도 다들 그저 당연한 하루를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기후적응 포럼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집 한쪽에는 유럽 주요 도시들의 건축기준 개정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표 안에는 낯익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참고 사례 대한민국. 저는 그 표를 짚어가며 자리에 앉은 한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표에 있는 참고 사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전문가는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생활 인프라 전체요. 냉방 기준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 방식까지 저희 도시들이 최근 2년간 계속 참고해 온 모델이에요. 2년간 참고해 왔다는 말. 저는 그 시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도시 전문가도 비슷한 기간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이걸 따로 홍보하지 않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물어봐야 했어요.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말.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며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응급실의 의사, 런던의 영무원, 파리의 건축 전문가, 서울의 승객과 학생들. 그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삶도 바뀌어야 한다는 질문.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하루, 저는 일부러 아무 취재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도시에서 하루를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거리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물결에 섞여 지하철을 탔고 버스로 갈아탔고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러 캔 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풍기와 양산이 나란히 놓인 매대, 얼음 음료로 가득한 냉장고, 그 모든 것이 몇 주 전 저에게는 낯선 발견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무더위 쉼터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처음 봤던 그 어르신은 안 계셨지만 다른 어르신 몇 분이 비슷한 자리에서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잠시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 공기를 느껴봤습니다. 선풍기 바람소리와 낮은 말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제 안에서 확실해지는 문장 하나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특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더위가 오면 대비하고, 겨울이 오면 또 대비하고, 그렇게 계절마다 조금씩 손을 봐온 시간이 쌓여 지금 이 풍경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반복된 하루하루가 만든 결과였다는 것이.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파리행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 도시를 떠나 처음 이 모든 질문이 시작됐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에펠탑은 문을 닫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이 한 문장 때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매표소 앞에는 평범한 줄이 늘어서 있었고 관광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문이 지금은 그저 평범하게 열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로 닫혀 있던 것은 에펠탑의 철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럽이 배우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제품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생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는 누군가 자랑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겪은 이번 여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